조선 영조 임금 시절 박문수가 암행어사로 활동하던 때 얘기예요. 전라도는 예부터 땅이 기름지고 인심이 후한 고장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 해는 달랐어요. 봄에 가뭄이 들었다가 여름엔 큰 비가 쏟아지면서 들판이 쑥대밭이 됐거든요. 농사를 망친 것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고을마다 탐관 오리들이 판을 치면서 남은 것마저 긁어가는 판이었으니까요. 백성들 사이에선 하늘도 원님도 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박문수가 그 얘기를 임금한테 직접 아뢰었어요. 전하, 전라도 민심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신이 직접 내려가 살펴보겠나이다. 영조 임금이 허락했어요. 그렇게 박문수는 또 길을 나섰죠. 암행이라는 게 말이 쉽지 몸은 고됐어요. 관리처럼 가마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백성 차림으로 걸어 다니는 거니까요. 좋은 주막은 꿈도 못 꾸고 허름한 데 묵으면서 낮에는 걷고 밤에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일과였어요. 박문수는 그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진짜 민심을 알 수 있는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전라도 어느 고을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해가 기울면서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박문수는 길가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손님이 몇 있었는데 대부분 장사꾼이나 나그네들이었어요. 막걸리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인 주막 특유의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박문수가 구석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눈에 뭔가 걸렸어요. 한쪽 귀퉁이에 여인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밥상은 앞에 있는데 손도 안 대고 있었어요.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요. 얼핏 보면 그냥 피곤해서 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어깨가 아주 살짝 그러나 규칙적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요. 박문수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여인이 왜 우는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치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게 박문수라는 사람의 성격이었어요. 불의 앞에서 눈 감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 앞에서 모른 척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실례합니다만.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30이 될까 말까 한 나이인데 눈빛이 몇 배는 더 늙어 보였어요. 긴 시간을 아주 힘들게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나그네 어른이신데 무슨 일이시오? 말투는 단정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별게 아니라 혼자 이리 오시는 게 걱정이 돼서요. 여인이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박문수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저도 밥 먹어야 하니 잠깐 같은 상 써도 되겠소? 불편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여인이 잠시 박문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박문수는 막걸리를 한 잔 시켜서 천천히 마셨고 여인은 여전히 밥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직 밥을 못 드셨네요. 입맛이 없어서요. 무슨 사연인지 여쭤봐도 되겠소?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줄 사람 하나 있으면 조금 나을 때도 있어서요. 여인이 박문수를 다시 봤어요. 뭔가를 재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요. 그러다 이상하게도 입이 열렸어요.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던 거겠죠. 거짓이 없는 사람의 눈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옥에 갇혔어요. 박문수가 잔을 내려놨어요. 무슨 죄로요? 도둑질이라고 해요. 근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변명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남편이 쌀 창고에서 곡식을 훔쳤다고 하는데 그날 남편은 집에 있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고을 원님한테 3번이나 찾아갔는데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언제부터요? 3달이요. 3달째 남편이 그 차디찬 옥에 있어요. 박문수가 잠자코 들었어요. 여인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남편은 이 고을에서 작은 포목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대요.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주변에서 다들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쳐서 끌고 갔다고요. 알고 보니 진짜 도둑이 따로 있었어요. 고을에서 새도 좀 부리는 이 생원댁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빼돌리다 들켰대요.
근데 이 생원이 원님이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님이 슬쩍 죄를 다른 데 넘겨버린 거예요. 마침 그 창고 근처에서 자주 보이던 포목장수, 즉 여인의 남편한테요.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그냥 원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였어요. 조선시대 시골 고을에서 원님 말은 법이었으니까요. 여인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구겨지고 때가 탄 종이었어요.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게 남편이 옥중에서 몰래 내보낸 편지예요. 옥졸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받았어요.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받아 펼쳤어요. 붓글씨가 작고 빽빽했어요. 좁은 오간에서 아마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데서 쓴 글씨였을 거예요. 군데군데 번진 흔적이 있었는데 박문수는 그게 먹물이 아니라 눈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지 내용은 억울함을 조목조목 적은 것이었어요. 그날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뭘 했는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과 아이가 보고 싶소. 부디 건강하시오. 이 억울함은 반드시 풀릴 것이니 걱정 마시오. 박문수가 편지를 천천히 접었어요.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인지 안타까움인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걸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아주머니, 사흘만 기다려보시오. 여인이 눈을 깜빡였어요. 예? 사흘이요. 그 안에 뭔가 달라질 거요. 박문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갑을 꺼내서 밥값을 내고 여인 앞에 남은 돈을 살짝 내려놨어요. 밥은 드셔야 힘이 나요. 그리고 주막을 나왔어요. 그날 밤 박문수는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귀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조금씩 끼어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생원댁 아들 얘기, 원님이랑 그 집안이랑의 관계, 그 창고에서 곡식이 사라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까지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어요. 이튿날 박문수는 직접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고지기한테 이것저것 물으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나그네처럼 굴면서 짐짓 모른 척하는 척 물어보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얘기해줬어요. 특히 오래 쌓인 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고울이 발칵 뒤집혔어요. 원님은 마침 식사를 하던 참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숟가락을 떨어뜨렸대요. 이 생원댁 아들은 집에서 자다가 포졸들한테 끌려 나왔고요. 박문수는 관아 마당에 서서 차분하게 신문을 시작했어요. 장부를 펼쳤어요. 수치가 맞지 않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창고 기록과 실제 재고가 달랐어요. 박문수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하나하나 물었어요. 원님은 처음엔 변명을 늘어놓다가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이 생원댁 아들은 아예 처음부터 벌벌 떨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몸에서 티가 났거든요. 박문수가 마지막으로 증인을 불렀어요. 그날 창고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포목장수를 봤다는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불러다 놓고 물어보니까 진술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은 그날 포목장수를 본 게 아니라 이 생원 아들을 봤다고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이 생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백했어요. 원님이 얼굴을 감쌌어요. 마당을 둘러싼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어요. 원님은 파직됐어요. 이 생원 아들은 포박됐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여인의 남편이 걸어 나왔어요. 석 달 만이었어요. 얼굴이 수척해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여인이 남편을 보는 순간 그냥 뛰어갔어요. 아무 말 없이 남편한테 와락 안겼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아내를 꽉 껴안았어요. 둘이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도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박문수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박문수가 없었어요. 마당을 둘러봐도 관아 안을 살펴봐도 안 보였어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어사나리가 어디 가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군가는 아까 고을 남쪽 길로 혼자 걸어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나그네 차림으로요. 여인이 한참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물었대요. 어사나리가 어떻게 생긴 분이셨어요?
여인이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냥 좋은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남편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대요. 박문수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다른 길 위에 있었어요. 또 다른 억울함을 향해서요.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않고요. 그게 박문수였어요. 전설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